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강훈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2021 우리 이제 독해 방법론 제 독서 수능 독서죠. 국어 독서 파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처음 배우는 학생들, 그러니까 국어 수업이라는 걸 이제 처음 듣는 학생들도 이제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장 3학년들, 2학년, 3학년 중에서 모의고사, 이제 모의고사 중에서도 문법이랑 뭐 예를 들어 화법, 작문은 이제 뭐 이제 선택이니까 이제 뭐 이래저래 뭐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학도 좀 배우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독서는 특히 이제 비문학, 쉽게 말하면 이제 이쪽 파트가 너무 어려워서, 혹은 이제 조만간 개정 수능이 되면서 문학 지문과 비문학 지문이 연계되는, 그쵸? 복합 지문, 융합 지문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취약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위한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독서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면은 뭐 안 보셔도 상관없고, 만약에 이제 그 중에서도 어디에서는, 그러니까 어디 가도 말을 못해요. 내가 이제 독서 파트를 잘 못한다, 이 얘기를 하기도 좀 뭐하고, 그러나 속으로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학생들에게 좀 간략하면서도 너무 길지 않게, 그 다음에 너무 딱딱하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쌤이 한 3강 정도로 구성을 했으니까 천천히 한번 잘 따라와 보시고,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사실 이거는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면서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찍어놨어요. 찍어놨는데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게 여러분들과 호흡을 좀 같이 하면서 좀 재밌게 좀 천천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쁘게 좀 정성껏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이제 선생님이 배웠던 학생이 작업을 한 건데 너무 예쁘게 잘했죠. 요점 정리를 너무 잘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의 참고서용으로도 쓰기도 했지만, 이게 작년 수능 특강 지문이에요. 수능 특강 지문인데, 이제 본인의 이제 이 학생이 이제 국어 만점자인데, 이제 수능에서 이제 본인의 어떤 사고의 흐름,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비문학을 읽을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어떻게 읽어 나갔는가, 또 그것을 어떻게 문제에 적용시켰고 풀이로 이어졌는가에 대한 거를 이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머릿속에 좀 질서정연하게 이제 텍스트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들어오고, 그게 논리적 근거에 의해서 정답으로 좀 이어져야 되는데, 자,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스텝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럼 우리 선생님, 우리 교재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핵심 정보 파악하기라고 해놨죠. 사실 너무 빤한 얘기예요. 너무 빤한 얘기고, 핵심 정보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를 모르지 않죠,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죠. 핵심 정보가 뭐예요? 이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책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나와요. 어떤 강의가 됐든 교재가 됐든 핵심 정보를 파악하고 요점을 찾고 주제를 찾고 핵심을 잘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죠. 그게 뭐냐. 결정적으로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약간 뭐가 떠오르냐면 이런 게 떠올라요. 이런 거 있죠. 뭐 조선이란 나라는 뭐 유교 사상, 성리학 사상 때문에 망했는데, 뭐 그쵸? 뭐 그것 때문에 뭐 실용적인 학문이 발달하지 못하고 실제 사회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배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리학 때문에 망했다라는 식으로 배우는데, 정작 성리학이 뭔지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되게 웃긴 거죠.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다 하더라도 나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선생님은 계속 진도를 나누고 계시고, 그죠? 그 다음에 교재에서는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좀 속 시원하게 긁어주지 못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좀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런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겪고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이 1번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자, 칠판에 써 있죠. 자,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핵심 정보를 찾는 문제예요. 즉 내용의 정어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참 거짓이라고 할게요. 참 거짓을 판별하는 문제에서 나옵니다.
자, 위 제시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혹은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뭐 쉽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막 문제를 보면서 제시문을 대조해 가면서 그렇죠? 미친 듯이 빠르게 우리 그렇죠? 눈알을 막 그렇죠? 막 그게 왔다 갔다 굴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세부적인 것들, 지역적인 것들에서부터 거시적인 것들까지 다양하게 출제가 되는데 자, 꼼꼼하게 읽으면서도 자, 말 그대로 화자의 의도는 무엇인가? 자, 무슨 말이냐면 비교문인지, 그러니까 어떤 주제와 대상을 비교하고 있는지 아니면 비판하고 있는지, 즉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는지, 자, 이제 그 다음에 하나의 기준을 놓고 다른 것들을 대조하고 있는지, 물론 비교와 대조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자, 그래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좀 생각해가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자, 선생님이 팁을 하나 드릴게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뭘 하시냐면, 자, 모의고사, 그러니까 이게 내신이 아니라 모의고사, 수능, 자, 이런 모의고사 문제라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신이라면 이제 우리는 이제 내신이라면 이제 시험 범위로 지정되어 있는 지문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가고 정리해 나간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해서 가죠. 그쵸?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이거는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를 대비한 거예요. 내가 난생 처음 보는 지문을 읽을 때,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래서 뭐부터 보시냐면 문제 이제 제시문이 이렇게 나오면 한 세트가 나오면 여기에 자, 3문제에서 많으면 6문제 정도가 자, 딸려 나오죠. 한 세트에. 이게 이제 한 세트를 구성하죠. 자, 그러면요.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자, 보기 제시문이 하나가 나올 거예요. 자, 이 보기 문제들은 뭐냐면 여기 있는 제시문의 내용을 응용해서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가장 어려운 킬러 문제예요, 보통. 그러니까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제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들은 보통 어디에 배치되어 있냐면 3번 이하로 배치되어 있어요. 1번, 2번에서는 잘 나오지 않아요. 자, 이제 그리고 1번, 2번 있죠? 1번에서부터 2번 사이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자, 항상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서술 방식이나 전개 방식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것이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자, 방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 다시 말해서 정오를 판단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뭐 지금 아무거나 모의고사, 아무거나 세트 하나를 꺼내놓고 여러분들이 대조하고 확인해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 일단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는, 자, 선생님이 이제 문제 풀면서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세히 또 해드릴 건데,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는 자, 문단과 문단 간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자, 1문단과 2문단에서 1문단과 2문단이 병렬되고 나열되어 있는지, 자, 무슨 말이냐면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나열되고 있는가. 자,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발광 다이오드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컨센트가 있고, 두 번째 무슨 기구가 있고, 세 번째 무슨 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구조를 하나하나 나열하는 구조인지, 아니면은 1문단과 2문단이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는지. 자,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문단이 있으면 두 번째 문단에서 이 앞에 첫 번째 문단을 수식하고 보충하는 관계인지, 아니면은 앞에 문단을 뒤에 문단이 비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앞에 문단을 뒤에 문단에서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건지, 이런 거를 구별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는 지역적인 거 볼 필요 없고 각 문단별로 봐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판단해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정보 확인 문제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자, 각 문단 안에 있는 핵심 정보들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정오가 나와요. 맞고 틀리고가 나옵니다. 자,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뭐 하는 거냐면 우리는 이걸 하고 있어요. 자, 괜찮나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이런 문제가 있다 해볼게요. 자, 제시문 하나 던져줬어요. 던져주고 1번 문제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자, 다음 보기에서 다음 중 위 내용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혹은 위 내용과 다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자, 그런 문제 갖다 쳐볼게요. 자, 그래서 위 제시문을 보고, 자, 다음 중 뭐 알 수 없는 것은, 틀린 것은 이라고 했다 해봅시다. 그럼 선지가 몇 개 나와? 5개 나오죠. 1, 2, 3, 4, 5번 나오죠. 근데 틀린 거 고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1, 2, 3, 4, 5번 중에서 하나는 틀렸지만, 나머지 4개는 맞는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자, 팁을 준다면, 다시 이제 돌아갔을 때, 자, 이런 정보 확인형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문제를 먼저 읽어보셔야 돼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꿀팁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를 먼저 보셔야 돼요. 이게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게 한번 잠깐이지만 스쳐 지나가는 거지만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으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게 심리학에서나 어쨌거나 인지심리학에서도 그렇고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람은 있잖아, 얘들아. 기억력이 물론 의식과 무의식으로 가고 뭐 이렇게 되면 또 너무 이제 좀 깊게 들어가지만 사람이 약간의 주의를 가지고 한 번이라도 본 대상은 나중에 또 봤을 때 그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 뭐 스키마 뭐 이런 거라고 배웠을 거야. 다시 말해서 사람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지만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 내가 한 번이라도 잠깐이라도 좀 약하지만 좀 관심을 가지고 본 대상은 다시 어딘가에서 슬쩍 만났을 때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자, 문제를 먼저 보고 어떤 주제인지 적어도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 어떤 걸 물어보는지 파악할 수 있고 자, 그러면 문제를 먼저 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으로 가요. 제시문으로 가서 읽죠. 그러면 제시문을 읽을 때 뭐가 생기냐면 내 머릿속에 가이드라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걸 물어봤으니까 아,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야 하겠구나라는 가이드라인이 나도 모르게 서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글을 잘 읽고 문제 그다음에 머리가 뭐 좋고 나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쵸? 이거는 말 그대로 문제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팁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요 지문. 자, 요거는 이제 우리 PSAT, 지금 예시문들은 전부 다 피센 문제입니다. PSAT 문제예요. 자, 쉽게 말하면 공무원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기출 문제가 아니라 좀 짧은 유형의 문제들로 한번, 그러니까 PSAT 유형들이 문제의 어떤 그 뭐랄까 출제 목적이랄까 그게 되게 분명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좀 갖고 왔는데 잘 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제시문을 자 만났습니다. 자, 이런 제시문을 만났어요. 자, 만나서 자, 위 제시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은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이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먼저 읽을 때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읽냐면 내가 여러분들 문제 푸는 걸 좀 보면 이렇게 돼요. 자, 미국 펜실베니아대 워튼스쿨의 뭐 누가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이 질문에 따르면 그렇다이다. 자, 세계 각 구매력 기준 1인당 GDP와 만족도를 비교 분석했는데 그 결과 자, 높은 나라의 국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 높은 반면 가난한 나라에서 좀 낮게 나타났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읽냐면 일단 다 읽습니다. 다 읽는데 어떻게 읽냐면 그거를 되게 토막토막 잘라 읽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펜실베니아대 워튼스쿨 경제학과 교수 스티븐슨 울퍼스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이다. 이들은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내 총생산과 삶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자, 이런 식으로 잘라 읽어요. 그러니까 단어 단위로 잘라 읽는 학생들이 일단 많아요. 단어 단위로 잘라 읽게 되면 읽는 속도가 그쵸 굉장히 그 뭐랄까요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가야 돼요. 자, 읽을 때 이 내 눈에 들어오는 시야는 적어도 9나 절 단위로 잘라 읽으셔야 돼요. 9나 절 단위. 자, 9나 절 단위로 잘라 읽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잘 볼게요. 자,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 자, 펜실베니아대 워튼스쿨 경제학 교수 울퍼스. 자, 주어죠. 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 대답은 그렇다이다. 자, 구매력 기준 1인당 GDP, 삶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 분석했다. 자,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놓고 밑줄 쳐놓은 거 있죠? 자, 이제 이런 게 중심 키워드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요거를 다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자, 중간중간에 핵심적인 키워드들로만 잘라서 읽어도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게 내 눈에 들어오면 되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자,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리로 도망갔구나. 자, 보면 자, 이게 이제 우리 교재 밑에 있어요. 자, 이 노란색이 뭐냐면 선생님 눈에 들어오는 내 눈에 들어오는 핵심 키워드들이에요.
자, 볼게. 자,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부터 시작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예쁜 색깔이 없나요? 자, 그려볼까요? 자, 핵심 단어가 뭐냐면 돈이죠. 그 다음에 행복이죠. 이게 전체 주제의 핵심 키워드죠. 돈과 행복의 관계죠. 자, 그리고 펜실베니아 대 울퍼스 스티븐슨, 여러분들 자, 이거 알아 몰라? 모르지? 이걸 왜 읽어? 안 읽어도 되죠. 이건 중요한 정보가 아니에요. 핵심 주제는 뭐냐면 돈과 행복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문가의 의견을 예로 들긴 했어요. 연구 사례를 예를 들긴 했지만 이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어? 맞아. 자, 이게 두 갈씩 구성이라고 하죠. 두 갈씩 구성. 두 갈씩이라는 게 뭐야? 전체 의견이나 주제를 맨 앞에서 던져준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구매력 기준, 자, 구매력이란 말 여러분들 모르잖아. 모르지. 1인당 GDP는 알 수 있죠. 1인당 GDP는 뭔지 배웠죠? 몰라도 돼요. 자, 그러면 삶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 분석했대요. 자, 그래서 이것까지 못 일러도 돼. 자, 근데 뒤에 중요한 게 남아있어. 수준이 높은 나라의 국민들은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반면 가난한 나라 소득 수준이 낮은 거죠. 삶에 대한 만족도도 어떻게? 낮게 나타났다. 자, 그럼 봐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잘 보세요. 일단 어떤 텍스트가 이렇게 어떤 게 중요하냐, 어떤 게 중요한 정보입니까? 그 선생님 그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 일단 어떤 대상에 대해서 비례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반비례하고 있는지, 만약에 이런 게 제시되어 있으면 그거는 되게 중요한 핵심 문장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소득 수준과 그 다음에 삶의 만족도는 어땠어요? 둘 다 높죠? 이게 높을수록 이게 높죠. 그쵸? 그럼 비례하는 관계죠.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세요. 손으로 좀 체크해주세요. 손으로. 자, 여기서 또 하나의 꿀팁. 자, 꿀팁이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계속 잔소리할 건데, 독서 문제는, 독해 문제는 얘들아 눈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랬어. 눈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영화 타짜에 보면, 타짜 맞니? 타짜를 볼 수 있는 나이인가? 볼 수 있는 나이가 아닌가요? 자, 뭐 어쨌거나 유튜브로 뭐 봤을 거 아니야? 자, 거기서 뭐가 나와? 손은 눈보다 빠르잖아. 그치? 밑장 빼기 할 때, 그쵸? 눈보다 손이 빠르잖아. 자, 무슨 얘기야? 손으로 풀어야 돼. 손으로 푸는 거야. 자, 아까 하나 대조해서 푸는 거야. 자, 아까 봐봐. 우리 국어 만점 받았던 친구. 자, 한번 보시면, 자, 어땠었어? 자, 아까 우리 연습장을 연습한 거 봤죠? 어이구. 자, 뒤에 있구나. 자, 거기서 봤죠? 똑같아요. 하나 손으로 체크해가면서 푸는 거예요. 눈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자, 눈으로 보면요, 안 들어와요, 잘. 그 머릿속에 다 들어가지도 않아요. 알겠지? 손으로 이렇게 체크해가면서 푸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마찬가지야. 가난한 나라에서는 만족도가 낮지, 비례 반비례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정도의 성의는 가지고 풀어야 돼. 즉, 손으로 이렇게 좀 체크 좀 해주세요. 비례하는지 반비례하는지는 반드시 거기다 체크해 놓으시고, 나중에 문제 풀 때 여러분들 눈이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체크해 놓고 정리해 줘야 됩니다. 손으로 정리해 주면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손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그 시그널이 여러분들 뇌로 들어올 거예요. 정말로 반드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렇게 중요한 텍스트는 무엇이냐? 비례인지 반비례인지 관계가 나오면 무조건 체크해 두라는 거. 자, 됐죠? 자, 그래서 실례로 예시죠. 그 다음에 여기도 사실 또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이런 거 얘들아 뭐라고 하냐면, 잘 봐. 반면, 그 다음에 또 실례로 이렇게 돼 있지. 이런 거 뭐라 그래?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접속부사요, 접속조사요 이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자, 이런 걸 따로 뭐라고 하냐면 담화. 화법과 작문에서 나오는 거야. 담화 표지라고 불러. 담화 표지. 담화 표지라는 건 뭐냐면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를 미리 예고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문단과 문단 간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 자, 이게 이런 거지.
또한 나왔어. 그 다음에 실내로 나왔어. 그러면 A 문단과 B 문단의 차이는 무슨 관계야? 여기에서 주장이 나오고 여기서는 예시가 나오는 거겠지. 그지? 반면 이런 게 나왔어. 얘들아. 반면. 그러나 이와 달리 뭐 이런 게 나왔어. 자, 그러면 앞에 문단과 뒤에 문단은 무슨 관계야? 역접이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앞에 내용과 다른 게 뒤에 나온다라는 시그널이지. 그치? 이제 일종의 그게 표시인 거죠. 그렇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봐봐. 자, 이런 거야. 소득과, 자, 내용 정리해 볼게. 소득과 삶에 대한 만족도는 비례한대. 비례한대. 비례한다. 자, 그래서 그 사례가 이거야. 자, 그쵸?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인 거예요.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해놨지만 어차피 여기서 핵심을 던져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사례가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뭐 안 읽어도 그만이야, 실제로는. 자, 그러나 그냥 여러분들에게 사례를 위해서 그냥 한번 보여준 거예요. 25만 달러 기준으로 90%가 만족했지만 3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42%만이 만족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행복과 소득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통념을 뒤집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은 뭐냐면 위 연구 결과에 의의예요. 의. 말 그대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단을 보시면 앞에,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미 끝났어요. 여기서 모든 게 다 제시가 된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한 번 더 팁을 주면, 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영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 거지. 영어 학습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맞죠?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영어 공부를 정말 영혼을 다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의 뭐가 되게 잘 돼 있냐면 장점. 그러니까 맨날 맨날 여러분들 나무라기만 하고 칭찬을 안 해줬더니,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연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어 찾기를 참 잘해요. 주어 찾기를 너무 잘해요. 주어 찾기 잘하는 거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좋은데, 자, 국어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해요. 서술어가 중요한 거예요. 서술어가.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라고 하잖아. 왜 끝까지 들어봐야 돼? 서술어가 끝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서술어가 정말 중요해. 그리고 뭘 잡아야 되냐면, 얘들아, 주어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주체와 객체를 찾는 연습을 해야 돼. 물론 주체가 주어인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자, 주어 찾고 서술어 찾고 이걸 하지 마시고 서술어를 먼저 보시고, 웬만하면 서술어를 먼저 보기가 좀 어렵다면 주체는 무엇이고 객체는 무엇인지 이거를 보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그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걸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자, 보자. 그 다음 보시면, 자, 1998년 영국 런던 정경대 로버트 우스터 교수, 우리 모르죠? 자, 안 읽어도 돼요. 돈과 행복 나왔습니다. 돈과 행복이에요. 주어이면서 이게 말 그대로 주제죠. 그렇죠?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입증한다. 그럼 끝난 거죠. 54개국을 대상으로 행복도 조사를 했는데, 자, G7 국가, 이 G7이 뭐냐면 선진국 7개 국가를 G7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뭐랄까, 약간 신흥개발 도상국가 중에서 어느 정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온 몇 개 나라들, 뭐 한국을 포함한 이거를 넓힌 게 20개를 넓힌 게 G20이에요. 그러니까 G20까지 넓히게 되면 한국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 그 다음에 이제 G7 중에서도 전 세계 투탑, 요거를 꼽으면 미국과 어디게요? 중국입니다. 그전에는 미국과 일본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G2가 미국과 일본이었고, 조금만 범위를 좀 더 넓히면 독일까지 들어가다가 이제는 뭐 명실상부, 그쵸? 미국과 중국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G7 나라는 결국에 잘 사는 나라들을 말하는데, 자, 40위 안에 포함되지 못했대요. 사례죠? 반면, 자, 담화 표지 나왔지? 행복지수의 상위는 놀랍게도 제3세계 가난한 나라들이다. 자, 그러면 사실은 여기까지면은, 여기까지 읽었으면,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읽었다면 이 모든 제시문의 핵심은 다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 거지 나머지 여기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스터린의 역설이라고 해. 여기까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사례에 해당하고 예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를 집중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단어 하나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단어 두 개만 볼까? 자, 제3세계 가난한 나라들이라고 했는데, 자, 제3세계라는 건 뭐냐면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 제3세계는 2차 대전 끝나고 독립한 나라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주 나올 용어야. 앞으로 자주 볼 거야.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자, 독립한 이른바 이제 신생 독립국가들을 말하는데, 자, 주로 어디를 말했었냐면 예전에는 자, 중국과 인도를 비롯해서 아프리카,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남미, 라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을 조금 더 넓게 말하는 건데, 자, 이 제3세계 국가 중에서 오늘날에 강대국 대열에 올라선 선진국이라고 판단을 뭐 하길 수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들어선 나라들은 중국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선진국까지라고 말할 수 없지만 되게 무섭게 올라오고 있던 나라들, 무섭게 올라간다라고 평가받던 나라들이 이제 인도, 그러니까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세계 국가 그러면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선진국은 아닌데 굉장히 힘을 가진 중국과 인도 같은 나라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되고 있는 개발도상 국가들, 여기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3세계 국가 가난한 나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되게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냥 자 2차 대전 끝나고 새로 독립한 나라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부분 고단결을 놓고 달리는 동안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관용적 표현이죠. 관용적 표현이란 게 뭐야? 자, 흔히 우리가 문학적 뭐랄까 좀 무언가를 수식하는 표현을 많이 쓴다는 소리인데, 자, 고단 기어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기어를 말합니다. 자, 자전거 타는 학생들은 알 거예요. 자, 기어를 높이면 3단, 4단, 5단으로 쭉 높이다 보면 빨리 가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빨리 가기 위해서는 기어를 높여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고단기어를 넣고 달렸다. 무슨 얘기야? 자, 고단기어를 넣고 달렸다. 뭐에서 이기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근데 그 경쟁이 어떤 경쟁이야? 잘 살기 위한 경쟁에서 이기려고 고단기어를 놓고 달렸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경제 개발에 집중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경제 개발에 자 굉장히 많은 집중을 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열심히 했다, 그렇죠? 굉장히 빡세게 했다. 약간 이런 의미로 해석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경제 성장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주장은 자, 이런 주장은 자 이스터린의 역설이라고 하고 일본과 자 그다음에 일본의 사례에서 자 사례를 들면서 자 자기의 주장을 뭐하고 있다. 자기의 주장을 예시를 통해서 일본이라는 예시를 통해서 정당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해됐어요? 핵심 주장이 뭐예요? 경제성장, 즉 경제성장은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야. 주장이죠? 이 주장. 자, 주장이라고 써있잖아, 그렇지? 이걸 뭐라고 불러? 이스터린의 역설이라고 불러. 그쵸? 그러면 근거는 뭐야? 일본이죠? 일본을 근거로 삼고 있죠. 근거라고 해도 되고 예시라고 해도 되고요. 즉 일본의 예시를 근거로 삼아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종합 한번 서머리 한번 해보면 자 모든 문장 모든 단어를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적인 단어와 핵심적인 단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찾는다고요? 자, 먼저 주어 서술어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체와 객체 서술어를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 이 사람의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비례 반비례 관계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를 통해서 담화 표지를 통해서 자 전체적으로 어떤 게 핵심인지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좀 약간 부수적인 것들 예시를 들었다거나 아니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누구누구 교수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했을 때 그 전문가들의 뭐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닥 중요한 정보는 사실은 좀 아니더라. 자, 됐죠. 자, 그래서 자 하나하나 단어 단위로 끊어 읽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자 다음 단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 받고 그다음에 자 유전자 얘기 나오는데 자 이거 자 한번 볼게요.
자, 현대 생물학에서는 진화를 생물 집단 속에서 유전자 풀이 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것들인데, 자, 이제 인과관계에 대한 걸 한번 볼게요. 유전자 풀이란 건 뭐냐면, 자, 이거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이런 거는 정의. 어떤 생물 집단이 갖는 모든 유전자를 말한다. 자, 볼게요. 유전자 풀은 모든 유전자예요. 자, 서술어를 먼저 보라 그랬죠, 그쵸?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돼. 유전자 풀은 뭐야? 유전자 풀이란 모든 유전자를 말해. 그쵸? 모든 유전자. 자, 이 모든이냐 아니면은 일부냐. 자,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자, 쌤 같은 경우는 이걸 좀 제대로 잘 보는 편이기는 해요. 자, 말 그대로 이제 전체를 말하느냐 아니면 일부를 말하느냐. 그러니까 요거는 요런 디테일은 좀 나중에 봅시다. 자, 그러면 어떤 요인으로 변하게 되는 것인가?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하나로 자체 발생한 돌연변이를 들 수 있대요. 자, 그럼 우리는 뭐가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키려면 돌연변이 이렇게 읽혀야 돼. 그래서 유전 정보가 복제되는 과정에서 잘못돼서 발생하는 거래. 이건 괜찮죠? 자, 근데 봐봐. 여기서는 모든 유전자였잖아. 근데 이런 거 봐봐. 이런 거는 대부분 나왔지, 그치? 이런 관계 있지. 그러니까 자, 일부를 포함하는 관계냐? 일부를 포함하는 관계냐? 아니면은 자, 대상 전부를 지칭하는 것이냐? 자, 요거 있죠. 자, 요것도 되게 중요한 표지가 될 수 있어요. 자, 됐나요? 그래서 돌연변이는 대부분 불리해. 그래, 불리하고 도태될 수 있어. 그지? 자, 근데 돌연변이 형질이 도태될 경우에 유전자 풀을 변화시킬 수 없대요. 자, 요거는 이제 전제입니다. 대전제. 만약에 형질이 도태됐어. 도태됐다는 건 뭐야? 환경이 변화했을 때 살아남지 못했다. 자, 그럼 유전자 풀을 변화시킬 수가 없게 되는데, 자, 그러나 담화 표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라는 게 나오면 자, 앞뒤 내용이 역적 달라진다고 했죠. 자, 생존에 불리하지 않거나 유리한 돌연변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손에게 전달될 수 있다. 사실 되게 쉬운 내용이에요. 너무 쉬운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하고 자, 3번의 이 두 내용은 쉬워요. 그렇죠? 3번, 4번은 되게 그렇죠? 전형적으로 이제 반대되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그렇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전제 조건이죠. 다시 말해서 동그라미 2번은 자, 3번, 4번의 전제 조건이고, 자, 그래서 3번과 4번은 이렇게 대립 관계에 있는 거죠. 자,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집단의 유전자 풀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사례 들고 있습니다. 사례가 뭐예요? 검은색 후추나방. 자, 그러나 또 역점 나왔어. 자, 돌연변이가 유전자 풀에 변화를 주지 못했는데 그럼 그러나 다음에 뭐 나오겠어? 유전자 풀에 변화를 준 사례가 나오겠지? 산업혁명 후에는 산업혁명 시기 나왔고요. 검은색 돌연변이가 오히려 생존에 유리했대요. 산업혁명이면 뭐야? 자, 전부 다 뭐가 됐겠어? 이제 뭐랄까, 이제 기계화되고, 말 그대로 정말 산업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농사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공장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물건을 만들어서, 그쵸?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검은색, 그러니까 매연도 많이 나고 환경오염이 이제 서서히 막 가속화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검은 색깔 빛을 띤 이 나방이 더 생존에 유리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검은색 돌연변이가 생존에 유리해졌고 번식할 기회가 증가했다. 결국 자, 검은색이 증가했고 자, 새로운 종으로 분화할 수 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분화는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종으로도 분화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핵심적인 거는 동그라미 1, 2, 3, 4, 5번까지. 자, 여기까지 핵심 문장이고 핵심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돼요. 생존에 불리한 돌연변이는 도태되고 유전자 풀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생존에 유리한 돌연변이는 자, 자손에게 유전자 풀을 전달해서 변화시킬 수 있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5번은 이것의 실제 사례가 제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지금 전개하고 이런 구조로 서술하고 있죠. 자, 됐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핵심 내용들을 봤으면 요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제 인과관계, 자, 인과관계에 대한 걸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넘어와서 인과관계. 자, 인과관계는 우리 아까 했었던 것 중에서 정비례하는지 반비례하는지 보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우리 요거는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냐, 이거를 좀 눈여겨보시고, 요거 눈여겨보시고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이 원인을, 이왕 얘기 나온 거니까, 원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독립변수라고 불러요. 독립변수. 이렇게 부르고, 결과에 해당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얘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종속변수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자, 이거야.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인지 먼저 구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원인과 결과가 자 비례하는지 아니면은 반비례하는지 자 이거는 자 반드시 손으로 체크해 놓고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경제지문에서는 그래프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자 요약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 과학기술 지문보다 인과관계가 제시가 많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보다 과학기술 지문은 좀 나열되는 경우가 많아.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질 수 있는지 자 분석한 지문 그 다음에 이거를 나열한 지문들이 좀 많이 있어요. 뭐에는? 과학기술 지문은. 근데 경제 지문이 의외로 원인 결과에 대한 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경제 지문이 어렵다라는 건 경제에 대한 지식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인지 이거를 체크를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경제지문은 얘들아 네, 선생님이 경제지문 자주 해줄 거예요. 경제지문 자주 해줄 테니까 그거 좀 잘 따라오시면 돼. 정말이야. 경제지문은 좀 최고죠. 그래서 경제지문 선생님이 좀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요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따라오시고 자 어쨌거나 지금은 이렇게 갑시다. 자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인지 보시고 걔가 비례하는지 반비례하는지 체크를 좀 해주시고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그럼 우리 사례를 통해서 봅시다. 자 컴퓨터의 CPU가 자 이 지문 자 컴퓨터의 CPU가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CPU의 논리 상태가 시간에 따라 바뀌는 것을 말한다. 자 작업을 수행한다는 건 논리 상태가 바뀌는 거래요. 시간에 따라. 자 가령 Z는 X 플러스 Y의 연산을 수행하려면 CPU가 X와 Y의 어떤 값을 차를 저장한 다음에 저장해야 된대요. 이것을 더하고 결과를 Z에 저장하는 기능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자, 1번 문장, 1번 텍스트. 그래서 어쨌거나 연산을 수행하려면 CPU가 저장하고 그 다음에 더하고 그러니까 차례를 저장한 다음에 이것을 더하고 결과를 Z에 저장하는 기능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대요. 자, 이게 전체의 어떤 전제 조건이죠, 이게. CPU가 그래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특정한 CPU의 논리 상태와 1대1로 대응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CPU의 논리 상태와 그 다음에 자,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대응되어 있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 CPU의 기능은 CPU의 논리 상태와 1대1이니까 자, 요거를 한번 심화시켜 보면 CPU의 기능이 다양해질수록 즉 증가할수록 자, 각각의 대응되는 논리 상태도 증가한다라는 관계가 되겠죠. 그죠? 자, 생각하고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프로그램이란 건 뭐냐면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의 진행이 맞도록 논리 상태를 변경한대요. 자, 그럼 봐봐. 프로그램이 건드는 건 어떤 거야? CPU 기능이야, 논리 상태야? 얘지, 그치? 자, 프로그램은 결국에 뭐냐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논리 상태를 건드려서 자, CPU의 논리 상태를 변경해서 결과적으로 CPU의 기능의 다양성을 그쵸, 높인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를 위해서 이는 뭐야? 이는 뭐야? 그래서. 자, 2번이겠죠. 그쵸? 2번이겠죠. 혹은 1번일 수도 있고요. 그쵸? 그래서 1번, 2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상태를 저장한대요. 현재 상태를 저장하고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가회로도 갖추고 있다. 부가회로. 자, 만약 CPU가 갖는 논리 상태의 개수가 많아지면 만약에 이 사례예요. 그렇죠? 개수가 많아지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다양해진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CPU가 갖는 논리 상태의 개수가 많아졌어요. 이거의 개수가 많아지면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다양해지니까 자, 그러면 얘랑 얘는 무슨 관계?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비례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지니까 시간도 단축돼요. 이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여기에서 추론해낸다면 그쵸 요거예요. 그쵸 요거 있죠. 우린 요거를 추론해낼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핵심은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원인과 결과 찾는 거예요. 자 하지만 금융위기가 일어나면서 여기서부터 증권화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었다. 증권화라는 게 뭐냐면 증권화는 말 그대로 어떤 권리를 증권은 얘들아 그냥 종이 조각이야. 종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을한테 돈을 빌려줬어. 1,000만 원을 빌려줬어. 자 그래서 언제 받기로 했냐면 자 2020년 2월 1일 날 돈을 빌려줬는데 자 이 사람이 1년 뒤에 2021년 2월 1일 날 갚기로 했어. 돈을 1,000만 원을. 그러면 갑은 채권자고 을은 채무자라고 하죠. 그렇죠? 채권자 그 다음에 채무자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증권화라는 게 이런 거야. 갑이 을에게 받을 돈 1,000만 원을 증권화 시켜서 이거를 자 말 그대로 무기명 채권이라고 종이 조각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자 2021년 2월 1일 날 을은 갑에게 금 1,000만 원을 변제한다라는 내용을 여기에다가 기록하고 그 다음에 도장을 꽁 찍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증이라 그래. 뭐 그까지 몰라도 돼. 자 이런 게 증권화야. 그러니까 어떤 권리를 말 그대로 증권, 문서로 만들어내는 것. 그거를 증권화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자, 금융위기가 일어났어요. 금융위기가 일어나면서 원인이야. 부정적 측면이 부각됐어. 결과야. 뭐의 부정적 측면? 증권화. 자, 당시 그래서 모기지 대출기간 나오는데 이 모기지는 영어일까 한자일까? 모기지는 영어일까 한자일까? 자, 영어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배웠나요? 자, 이거 mortgage, 모기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말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은행이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아무것도 없는, 그렇잖아. 뭐 그냥 인상이 선해서 돈을 빌려주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산, 가장 비싼 자산인 어떤 거? 주택을 담보로, 담보가 뭔지 알지? 담보를 쉽게 말하면 인질이에요. 자, 그래서 주택을 인질 삼아서, 담보 삼아서 돈을 빌리는 거. 자, 요거를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보통 집을 살 때 많이 하죠. 집을 살 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니까 내가 이 집을 살 때 만약에 집이 1억이에요. 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 대출 받았어요. 그러면 은행은 이 집을 사는 사람에게 5천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이 집, 해당 집을 저당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주인이 이 집을 산 사람이 5천만 원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이 집을 경매로, 법원에 경매로 팔아서 회수한 금액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1억 원짜리 집이니까 경매로 내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8천만 원을 샀어요. 그럼 은행이 빌려준 돈은 얼마야? 5천만 원이지? 그러니까 8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은 은행이 가져가고 3천만 원은 주인에게 돌려주는 뭐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보면 자 모기지 대출 기관은 어쨌거나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모기지 대출 기관은 자 주어이면서 주체죠. 주체. 대출 채권을 보유해야 된다는 제약으로부터 벗어남에 따라 대출 기준을 어떻게 했다? 완화했다.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모기지 대출 기관들은 기준을 완화했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야. 자, 그래서 여기 만기 때까지 보유해야 된다는 제약으로부터 벗어남에 따라서 자, 그럼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요 텍스트는 얘들아 알아듣는 친구들도 있지만 못 알아듣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 그치?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렵잖아. 니네가 채권 만기가 뭔지 어떻게 알아? 채권 만기가 뭐냐면 얘들아 2021년 2월 1일이 만기일이야. 돈을 갚아야 될 날이 만기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벗어남에 따라 기준을 완화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모기지 대출 기관은 기준을 완화했어 이거예요. 대출 기준을 완화했다는 건 무슨 얘기야? 돈을 잘 빌려준다는 소리지. 그렇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아주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거나 집값 대비 금액 대출이 높았던 비우량. 자, 여기 영어로 뭐라 했냐면 서브프라임이라고 했는데 이 대출이 어떻게 했다? 늘어났다. 자, 그럼 이 텍스트 중요하죠?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많이 해줬다가 중요한 거지.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대출 비율이 높았던 사람들한테도 많이 해줬다. 자, 그러면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주체는 뭐냐면, 자, 모기지 대출 기관이에요. 모기지 대출 기관들은, 자,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자, 신용이 낮은 사람들,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자, 집을 살 때 대출 받은 비중이 높은 사람들, 그쵸?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출이 어떻게 됐다?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결과?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고,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이 본격화됐다. 채무 불이행은 돈을 못 갚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증권화의 부정적 측면은 자, 이거죠. 자, 그래서 원인이 뭐야? 이게 원인이야. 자, 얘네가 원인이지? 결과는 뭐야? 부동산 가격 폭락 1번, and 채무 불이행 증가 2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른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부른다. 서브프라임은 뭐였었어요? 신용등급이 낮은 계층이 서브프라임이었었고, 모기지는 돈을 빌려준 거였죠. 그쵸? 여기 나와있죠? 비율에 서브프라임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게 여기가 어쨌거나 핵심을 잡자면 이거예요. 모기지 대출 기관들이 얘네들에 대한 대출을 증가시켜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돈을 못 갚는 채무불이행 사태가 늘어났고, 부동산 가격도 떨어졌고, 그쵸? 부동산 가격이 왜 떨어지겠어?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이 많아.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이 많으면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이 집을 법원 경매로 팔아버린다 그랬죠, 은행들이?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은행에 계속 매물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공급이 증가해.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지잖아.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지잖아. 그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1호부터 파생은 뭐냐면 튀어나온 거예요. 자, 본의 아니게 어떤 대상으로부터 튀어져 나온 게 파생입니다. 새롭게 탄생된 것들, 신종 유가 증권들이 광범위하게 넓게 보유 유통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 이들은 증권화로 인해 보다 안전해졌다는 과신은 뭐냐면 과도한 믿음. 자, 차입을 통해서 투자를 늘렸는데, 차입이 뭐냐면 돈을 빌리는 거예요. 자, 돈을 빌려서 자, 투자를 늘렸답니다. 자, 그럼 이걸 보셔야 돼요. 자, 과도한 차입을 늘렸고 투자를 늘린 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원인이죠. 자,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를 기점으로 가격이 폭락함에 따라서 연쇄 도산이 일어났다. 자, 원인은 뭐예요? 원인. 자, 서브프라임 모기지 기관들이 자, 돈을 빌리는 거야. 차입을 통해서, 즉, 돈을 빌려와서 투자를 늘렸어. 투자를 크게 늘렸더니 어떻게 됐어? 서브프라임 모기지 기관, 즉, 금융기관들의 자, 연쇄적인 도산이 일어났다. 도산은 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인과 결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 Understand?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마지막, 자, 이제 단락별 정보까지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글은 구조를 갖고 있다. 서론본론 결론의 구조가 됐든 대전제 소전제든 어떤 구조가 돼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자, 구조 막 쓰지 않아요. 글을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말 그대로 단락별로 이제 어떻게 배열했느냐, 배치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자, 그래서 단락의 개수만큼 정보가 내포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문단 있죠? 각 문단과 단락이 있으면 여기에 항상 중요한 메시지 있죠? 키포인트가 되는 가장 핵심 메시지는 자, 하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 개의 단락, 한 개의 문단에서는 한 개의 메시지가 중요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내용 정리가 잘 안 되면 문단별로 핵심 내용이 뭔지 정리해주면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보죠. 자,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는 오전 11시에 시작되는 2분간의 증오 시간이 등장하는데, 자,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1984를 오세아니아 정치 지도자들은 권력 행사를 항구적으로, 항구가 뭐냐면 영원이거든요. 영원이. 자, 항구히 영원이 똑같아요. 국경선 근처의 소규모 전쟁을 통해서 인접국인 유라시아의 위력을 끊임없이 부각시키는 한편
정권의 실책에 대한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감정의 배출구로 전직 동료였으며 축출된 골드스타인을 이용한다. 자, 이로 인해니까 이제 여기까지 결론이죠. 이로 인해 다음 표시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원인, 여기서부터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대중 공포를 느끼게 되고 분노를 골드스타인에게 집중하게 되고 골드스타인은 유라시아와 비밀리에 내통하여 오세아니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한 단락에서 이제 하나의 메시지가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자, 이 단락에서는 뭐가 나와요? 이 단락에서는 주체가 뭐예요? 자, 나온 게 뭐냐면, 자, 이런 구조죠. 오세아니아, 그 다음에, 자, 유라시아. 자, 이제 대립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독서, 비문학 지문들은 자, 내용을 비교하거나 대조할 때는 당연히 뭐 적용이 되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단락의 내용, 핵심을 전달할 때도요. 대립적인 구조 혹은 대응되는 개념을 제시해 주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게 대응돼 있고 어떤 게 비교 대조되고 있는가 요거를 잘 찾는 게 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핵심 내용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오세아니아와 유라시아가 대립되는 관계로 여기서 설정이 돼 있고, 자, 그래서 오세아니아가 지금 핵심인 거죠. 오세아니아에서 자, 대중들의 분노, 뭐에 대한 분노야? 정치에 대한 분노를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누구에게? 골드스타인이라는 사람에게 이 책임을 떠넘겼대요. 다시 말해서 골드스타인이라는 미끼를 던져준 거죠. 대중들의 분노를 자, 이 골드스타인 때문입니다 라는 식으로 자, 대중들을 선동함으로써 골드스타인이 자, 말 그대로 이 모든 오세아니아의 위기를 초래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자, 그래서 골드스타인은 어디에? 자, 비밀리에 자, 유라시아와 내통했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쵸? 자, 됐나요? 자,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하나씩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처럼 특정 위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증폭하기 위해 대중의 분노를 위험의 배후에 있는 특정 인물에 집중시키는 전략은 효과적이다. 어떻게 효과적이야? 매우 효과적이다. 자, 이를 무슨 효과라고 한다? 골드스타인 효과라고 한다. 자, 이런 식의 서술을 뭐라 그래요? 정의라고도 부르고요. 정의, define.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요? 뭐라고도 하냐면 의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골드스타인 효과는 뭐예요? 그래서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어떤 관심? 위험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뭐를? 대중의 분노를 특정 사람에게 전부 다 돌려버리는 거. 즉 특정 사람이 위험의 배후에 있다라고, 그쵸? 위험의 소재를 돌려버리는 거. 요거를 골드스타인 효과라고 한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보시면 이거 나와요. 자, 대응되는 거 잘 잡으라 그랬지? 추상적인 위험보다는 원인이 되는 적을 구체적으로 지목할 때, 그쵸?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드스타인 효과의 첫 번째는 그래서 뭐냐면 추상적인 위험보다는 자, 위험의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키는 게 중요하고, 자, 그러면서 지금 예시 들고 있죠? 이라크 전쟁 예시 들고 있어요. 자, 이라크의 살상무기, 그러니까 이게 2차 걸프전인데, 그러니까 2001년도에 이제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이제 그 미국의 안보, 전 세계의 어떤 미국 중심의 패권 구조에 도전하는 나라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한, 그 다음에 이란, 그 다음에 저기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이런 말 이제 그 악의 축으로 규정을 했죠. 악의 축.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라크의 그 사담 후세인 그때 대통령이 대량 화학무기 유엔에서 결의한 그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한 그 대량 살상 무기를 그러니까 유엔에서 금지한 대량 살상 무기, 특히 생화학 무기를 대량 보유하고 숨겨놨다라는, 그쵸? 이 뭐랄까 누명을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발견 못하고 있어요. 2020년 현재, 21년 현재까지 발견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쨌거나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라고 했어요. 다만 증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대중의 지지를 받았대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 이 지금 미국의 위기는 누구 때문이다? 사담 후세인 때문이다. 사담 후세인이라고 어떻게 됐어요? 대중의 분노를 어떻게 됐어요? 구체적으로 지목했죠. 자, 그래서 끊임없이 부각시켰던 점이 한몫을 했다. 이렇게 해서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단락 있죠? 자, 요 단락은 자, 결과적으로 자, 골드스타인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화시켜서 이제 진술하고 있고 사례까지 던져주고 있고 이러한 경향성이 뭔지 알겠지? 이러한 성향은 그쵸? 자, 반대 방향으로도 작동하는데 자, 위험의 비극성이 추상적 통계치로 제시되는 것보다는 일상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자, 구체적인 인물 자, 이렇게 묘사될 때 자, 사람들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된다. 무슨 얘기예요?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일수록 좋아. 자, 우리 아까 여기 문단에서 어떻게 됐어요? 자, 추상적인 위험보다는 구체적으로 그 나쁜 놈의 배우, 이 위험의 배우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지목하면 좋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러한 경향성은 추상적인 것보다는 일상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일상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구체적인 인물로 설정이 될수록 그쵸? 이 선동 효과가 매우 커진다. 그래서 객관적 자료를 자세하게 제시하는 것보다 이게 비교 지문이에요, 그죠? 객관적 자료, 그러니까 도표나 그래프보다는 그쵸? 끔찍한 재난으로 보통 경우는 구체적인 인물을 소개하는 편. 구체적인 인물을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또? 자,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정보를 접할 때 구체적인 그래프와 통계 자료가 좋을까 아니면은 자, 메시지, 사진 이런 게 좋을까? 그쵸? 짧고 강렬한 사진과 메시지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훨씬 더 그게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먹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단락과 이 두 단락은 내용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요걸 통해서 우리 자 이제 어떻게 연습하는가? 자, 요걸 봤습니다. 정확하게 읽기 파트 이렇게까지 봤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자 여러분들 10문제 쌤이 실어놓은 거 있죠? 자, 그거 한번 다 풀어보시고 정답 한번 맞춰보시고요. 자,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자, 오늘 어떻게 하면은 정확하게 읽는가? 자, 핵심을 잘 파악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자, 그래서 주체, 객체, 서술어 중심으로 보시고 결과와 원인이 어떤 것인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비례인지 반비례 관계인지 보시고 그리고 각 단락별로 내용을 정리하시라는 거. 그 단락이 앞뒤로 어떤 관계인지 보시면 더더욱 좋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은 스텝 1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스텝 2에서 뵙도록 할게요.